마켓 리더에게 듣는다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채권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메리츠증권의 윤여삼 연구원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다뤄야 될 얘기가 정말 많아요. 네, 최근에 이제 이벤트 데이로 오늘도 사실은 기준금리 결정이 호주에서 있었는데 네. 동결할 거라고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깜짝 인상이 나오면서 아직까지 남아 있는 이 물가에 대한 중앙은행들의 견제와 긴장감들이 네. 여전히 또 남아 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또 FOMC에서도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기대가 지배적이긴 한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이걸로 끝이지 않겠어에 대한 기대가 또 어떻게 바뀔지 뭐 시장에 관심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어떤 이야기를 해볼지 주제부터 화면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인상이냐 동결이냐. FOMC 회의 앞두고 채권 투자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요목조목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올해만 4번째 은행 파산이 시장의 부담입니다. 네. 일단 뭐 주말 사이에 퍼스트 리퍼블릭이 JP모건에 인수됐다라는 소식 들리면서 뭐 지각 변동 있냐 없냐, 뭐 앞으로 전망 어떠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런 금융권 리스크 시장에 좀 어떤 영향 앞으로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남아있는 스트레스를 불면 골드만삭스라든지 주요 IB들이 퍼스트 리퍼블릭은 미국의 이제 최대 은행이죠. JP모건에서 과거에 2008년 금융위기 때도 5대 IB 중에 하나였던 베어스턴즈가 2008년 3월에 망했거든요. 그 9월에 이제 리만 브라더스가 망하기 전에 그때도 JP모건이 연준의 긴급 인출권을 통해 대출을 통해서 베어스턴즈를 인수하면서 시장 안정에 좀 기여했던 바가 있는데 이번에도 SVB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또 퍼스트 시티즌이라고 하는 중견 괜찮은 은행이 인수를 해가면서 안정화시키는 방안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고금리에 대한 스트레스는 분명히 남아있습니다. 앞서 얘기 드렸다시피 호주는 오늘 금리 인상을 해서 대략 이제 3.6%대 기준금리 수준인데 미국은 이번에 금리를 올리면 상당 기준 5.25까지 간다 이거죠. 그래서 올해 벌써 4번째 은행 파산 이슈인데 그렇게 어려운 국면들을 연준의 긴급적인 뭐 채권을 담보로 잡아주고 대출을 해주는 BTFP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동성 문제들은 다 덮고 왔는데 그렇다고 금리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가 해소된 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특징적으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투자자분들은 좀 살펴보기가 쉽지 않은 데이터긴 한데요. 뭘까요? 미국 은행들의 예금 금리를 보고 있는데요. 미국 은행들은 은행마다 금리들이 다 천차만별로 달라요. 평균값들이 존재하지 않는데 뱅크레이트라고 하는 그 금리들을 집결해주는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예금금리를 보시면 지난주까지도 중소형 은행들의 예금금리가 속등을 하면서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은행들의 리스크가 또 화전적으로 예견되는 이슈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한 건 미국의 금융기관들의 리스크들은 남아있는 상태고 또 하나 여기에 또 하나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주택시장은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끝나서 주택 심리들이 좀 안정화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 집 살 사람들은 좀 사볼 만한 타이밍이 아니냐는 모건 스탠리 같은데 리포트도 나오는데 근데 중요한 건 상업용 부동산. 그 얘기는 좀 오래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지금 그쪽은 재고 조정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심지어 우리나라 일부 투자자들도 해외 대체 투자로 그쪽 투자를 많이 하는데 지금 공실률들이 늘고 있는 경기가 나빠지다 보니까 오피스라든지 사무실 같은 데 좀 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민감도 특히나 미국의 중소은행들이 전체 자산의 한 25% 이상, 30% 가까이 그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금융 불안에 따르는 이 스트레스가 변동성들이 지난 주말에 JP모건의 백기사 역할로 좀 진정은 됐지만 여전히 남아있다. 이게 통화정책이라든지 금리단에서 더 위쪽을 많이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을 만든다. 그래서 저는 금리에 대한 스트레스는 여기가 정점이 아닐까라는 쪽에서 금융불안들 상업용 부동산까지 연결되는 연결고리 아직까지는 리스크 요인으로 지켜봐야 된다 얘기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리스크 요인이지만 일단 여기가 정점이다라고 방금 표현해 주셨는데 네네. 그렇다면 이 시기 지나면 좀 괜찮아질 것으로 보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번 5월 FOMC로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네. 얘기를 풀어드리겠는데요. FOMC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을 해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물가에 대한 노이즈도 남아있고 맞아요. 예, 지난 주말에 또 어저께 전일에 확인됐지만 미국의 PC라고 하는 전체적인 소비 쪽에 대한 기여도 물가만 놓고 봐도 근원 물가가 아직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식료품에 반영돼 있던 그 헤드라인 전체 물가는 좀 안정화되는 속도가 빨라지고는 있는데
서비스업 중심으로 한 근원 물가가 잡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오늘 호주의 결정도 그리고 이번 주 연준의 25bp 인상도 여기에 기인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금리를 올려놓고 나서도 다음에 추가적인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여전히 남겨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이 여기서 끝날 거야. 그리고 좀 연준이 이 쪼여가던 유동성에 대한 분위기를 좀 풀어주는 쪽에서 아까 얘기 드렸던 은행들의 파산 문제라든지 그런 게 다 금리 스트레스로 연결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풀어줄 거라고 기대하는 시장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완전히 안도는 하지 못할 거예요. 다만 이 부분이 연준도 지금 밀당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꺾어놓기 위해서지 실제로 물가는 안정화되는 경로 자체는 분명히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 5월까지 올리고 나면 그 다음 추가적인 연내에 가능성은 열어두겠다는 발언들은 계속 있겠지만 그거에 또 금융시장들이 좀 불안해하고 약세장을 나타나긴 하겠지만 실제 액션은 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역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그런 불안에 빠지는 가격 지표들, 특히나 주가 약세는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저희는 그 정도의 지금 통화 정책의 정점 그리고 금융 스트레스의 이제 최고 역시나 고점. 스트레스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체크해야 될 뭐 금리 이야기도 했지만 영향이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정치적 이슈죠. 부채 한도 협상. 네네. 10년 만에 이런 정치적 불안이 좀 고조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좀 적절한 대응 자세가 있다면 어떤 걸지 이런 시점에서 저희가 좀 안전하게 대처했으면 좋겠어요. 팁 좀 주시죠. 일단 정치적인 합의라든지 그쪽에 대한 불확실성은 사실 미국 은행 파산보다도 더 많은 편법이 들어가죠. 정치를 예측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대신 정치는 딱 하나, 결과는 늘 흘러가야 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거거든요. 오. 이 부채 한도 문제가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만으로도 한 최대 아주 첨예했던 건 2번, 네. 한 4-5차례의 리스크 얘기들이 있었지만 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하는 이벤트로 해소했다는 겁니다. 지금의 긴장이 높아지는 국면에서 최근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미국의 1개월짜리 채권 금리가 원래 기준금리에 준하는 수준이 돼야 되는데 현재 4%가 채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연방금리는 이번 주에 5.25를 갈 텐데 네. 지나친 안전 선호와 유동성이 있는 자산을 확보하겠다고 1개월짜리 아주 짧은 만기 쪽의 자산으로 돈들이 몰리다 보니까 그쪽으로는 그래서 더 낮은 수익률의 채권 가격으로 그러니까 그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쪽이죠. 그 1개월짜리 금리는 급락을 했고 오히려 1개월 뒤에 1개월짜리 선물 거래를 하는 채권 시장의 금리가 있거든요. 걔는 6% 가까이 솟구쳐 있습니다. 와. 6월 달에는 이 진짜로 그 선물에 해당하는 실제 그 채권의 만기가 돌아올 때는 네. 과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러네요. 불확실성이 반영되는 거죠. 이건 채권 시장만의 이벤트로도 볼 수 있겠지만 네. 그만큼 부채 한도에 대한 긴장감이 가격 지표에 반영돼 있고 이게 해소되기 전까지는 아까 금리 이제 FOMC의 액션도 중요하지만 재정 정책과 맞물려서 지금 미국은 통화 정책이 열심히 유동성의 물을 퍼내고 있는 상태에서 재정이 그나마 약간의 포퓰리즘으로 좀 버텨주는 국면이었는데 그조차도 브레이크가 걸리면 일시간적으로는 큰 충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초까지는 지금 현재 시장 입장에서는 뭐 미국의 은행 파산이라든지 이런 위기들 겪고 위에 대한 기대를 가져가겠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 멈추는 것도 봐야 되고 부채 한도 협상이 끝날 때까지는 빠지는 건 싸게 살 기회 정도를 엿보는 정도로 앞으로 한 달을 잘 활용하자. 모든 정책적인 리스크라든지 불확실성은 앞으로 한두 달 내에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미국채 1개월짜리가 다시 5%까지 올라왔습니다라는 뉴스를 보실 때쯤 그때쯤 위험자산 투자를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얘기 드리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체크하겠습니다. 커지고 있는 유럽 인플레 고착화 우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배경을 좀 저희가 알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유럽도 일단은 최근에 물가에 대한 정점을 치고 빠지는 기울기는 네. 기울 방향성은 맞지만 절대 수준이 아직도 한 자릿대 후반 한 8에서 9%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도 뭐 어저께 보니까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에 뭐 미사일을 발사하고 네. 하고 있는데 1년이 넘었죠. 거기에 따르는 에너지 가격 문제가 유럽 쪽 특히나 천연가스라든지 이쪽에 대한 충격 때문에 유럽 쪽의 전기료는 우리나라도 한전 전기료가 많이 올랐다고 우리가 좀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도 정책이 많이 통제를 해줬는데 유럽은 독일 같은 나라가 작년에 전기료가 이전 수준의 한 3배 가까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런 에너지 가격에 따르는 1차적인 공급 쪽 물가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실물 경제에 대한 부담도 많이 줬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작년 4분기부터
겨울이 다행히도 많이 춥지가 않아서 에너지를 덜 썼고 거기에 따르는 여력들을 좀 확보하면서 에너지 가격 중심으로 빨리 안정되고 그래서 독일의 수입 물가는 전년 대비로 마이너스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의 물가 안정에 대한 방향성은 맞는데 거기도 이제 리오프닝을 하고 그동안 경기가 어려울 거라고 소비들을 좀 안 하고 작년에 하반기에 유럽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찍을 정도로 좀 부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껴놨던 돈에 대한 여력이 에너지 가격이 좀 안정되고 풀리니까 다른 서비스 업종 물가로 전이가 되면서 좀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도 그동안 나쁜 경기 때문에 임금 올려달라고 하는 것들이 좀 저항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구체화되고 이런 것들이 유럽의 물가가 미국이라든지 다른 주요국보다는 좀 떨어지는 기울기 절대 수준이 높은 쪽에 부담을 주고 있어서 유럽의 ECB의 통화정책 결정은 미국은 이번 5월 달에 올리고 나면 추가 인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걱정하지만 유럽은 뭐 이번 2분기에 걸쳐 3분기까지도 추가로 한 50bp에서 100bp 사이 정도까지 추가로 더 올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쪽에 대한 통화정책 부담이라든지 올 초에는 유럽의 증시가 상대적으로 통화정책이 미국만큼 강하게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지 의심할 때는 경기가 나쁠 때 유럽 증시가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반대급부로 유럽이 그 긴축에 대한 부담을 좀 물가 때문에 치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요번 앞으로 한 달은 미국 증시가 정책 불확실성을 빼면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정도라고 하면 유럽은 한 분기 이상 통화 긴축에 대한 부담을 덜어낼 때까지는 위험자산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 외지역 미국이랑 우리 같은 아시아권역에서 기회를 찾는 게 오히려 나은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유럽은 좀 기다려보자 이런 측면으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큰 그림에서 보겠습니다. 긴축 강도가 완화되는 시점은 좀 언제쯤이라고 보시는지. 제가 앞서 계속 기간들을 얘기 드렸죠. 미국의 눈앞에 발등에 떨어진 부채 한도라든지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확신은 최소 6월 달까지는 가야 되고 그리고 3분기 가서도 7월, 8월 사이에 나오는 물가의 안정 기조를 좀 더 확인을 해야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이 최근에는 너무 어두웠던 경제 전망이 조금은 극복되면서 상향 조정이 되지만 반대급부로 내년에 대한 전망치는 지금 깎이고 있어요. 그런 내년에 대한 우려들까지도 이 정도면 내년에 0%대 미국 성장을 또 걱정하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는 그렇게 내년까지 생각하지 않아요라고 주식 투자자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하반기에는 내년도의 먹거리들을 또 생각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에 대한 안전판을 확인하려고 하면 저는 3분기가 승부처가 된다고 봅니다. 전 세계 경제 지금 무거운 짐덩어리로 오고 있는 유럽에 대한 통화 긴축이 한 대략 유럽의 기준금리가 4% 이상을 무리해서 넘지 않는다 정도가 가시화되면 미국은 그때쯤이면 정치적인 불확실성, 정책 불확실성들이 많이 해소가 될 거고 금리가 미국 10년 금리가 지금 한 3.5%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전 채권 전문 분석가니까 그 3분기쯤이면 미국의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3% 정도 라인까지 떨어지면서 주식시장에 미치는 금리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 아까 상업용 부동산에 따르는 은행들의 뭐 금융 리스크들 이런 것들을 덜어낼 수 있는 환경들이 3분기쯤에는 구체화, 가시화된다. 거기에 처져 있던 유럽까지 이제 우리가 더 무리해서 유동성을 뺄 정도의 환경은 아니에요. 내년도에 나빠질 경제들을 이제 물가에 대한 어느 정도 단돌이 통제를 했으니까 내년을 걱정합시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올해 1분기가 생각보다 주식시장이 좋았고 최근에 뭐 주식시장 또 혼탁한 재료 속에서도 5월 달까지 제법 4월 달까지 제법 증시 반등이 있어 왔는데 저는 오히려 더 단단한 기회는 하반기 3분기쯤 지나면 거기서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조금 무리하게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호흡 조절하면서 그리고 대부분이 또 무리하게 포지셔닝 하지 못했을 거거든요. 작년부터 워낙 당했던 게 많아서 그 기회는 3분기에 있을 거다. 그래서 올해 제일 중요한 핵심 승부처는 올해 뭐 1분기가 중요하다고 많이 보셨는데 1분기 어설프게 올라와서 제대로 담그지 못한 바보다는 3분기가 기회가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3분기다라는 시기까지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자 이제 좀 정리 차원에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채권 투자 과연 지금 해야 되는 때인지 어쨌든 좀 채권 전문가이시니까 좋게 보실 것 같긴 한데 적나라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요즘 개인들이 생각보다 채권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물론 거액 자산가들 중심으로 해서 뭐 요즘에 세제 혜택까지 들어왔어요. 그런 측면에서 좀 종합적으로 보시는데 방송 듣는 분들이 대부분 주식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겠지만 제가 하나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거액 자산가가 아니더라도 다 노후 준비는 하셔야 되잖아요. 주식 열심히 투자하시면서도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한국이랑 미국이랑
다 통화 당국에서 보고 있는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당국에서 적정하다고 보는 성장과 물가 수준에 맞춘 중립금리라는 금리 수준이 존재합니다. 제가 한 번씩 여기 매경 TV에 나와서도 얘기하는 네. 숫자인데요. 대략 얼마냐? 2% 중반 정도 수준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작년까지는 저금리 시대에 살면서 작년 상반기까지는 낮은 금리 때에서 오히려 채권 같은 거 관심 가지실 필요도 없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기준금리 3.5%, 중립금리 2.5 대비해서는 이 국면은 돈을 빌리는 대출자한테 고통스러운 상황이고 저축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오. 금융 투자 시간에서 이렇게 긴축, 이렇게 고금리 시대를 많이 주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쪽에서는 지금 조금 더 만기가 긴 채권 상품들, 아직까지는 3% 중반 이상 4%에 네. 가까운 우리나라 안에서도 채권 상품들이 존재하는데 AA 등급 정도 되는 신용 등급이 있다면 회사채도 괜찮습니다. 그런 채권들을 내 노후 자금을 대비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아직까지는 내년도에 우리나라 금리 인하 시작되고 나서는 늦습니다. 지금이 적기다. 지금 아직까지 그리고 앞으로 한 분기 동안은 네. 주식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쪽에서 단기 자금 쪽 활용하는 측면에서 채권에 기회가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네. 깔끔하게 채권 좀 정리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메리츠증권의 윤여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해드린 소식 다 전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